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입니다. 젊은 여성이든 중년 여성이든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자는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곧 여자가 정과 의리를 중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사랑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상처를 받은 여성들은 다시 자신을 아프게 할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 아주머니를 보세요. 그녀는 이제 55살입니다.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할 때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녀는 45살 때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난 결혼에서 받은 상처는 여전히 그녀 마음속 깊이 남아있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이혼 후 남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새로운 사랑에 발을 들이기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덮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10년 후 그녀는 지금의 박씨 아저씨를 만난 것입니다. 김 아주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행복한 결혼은 결국 꿈 같은 환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김 아주머니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자가 50살이 넘으면 이미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나도 젊었을 때는 꽤나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불렸죠. 결혼 전에는 금실 매장에서 일했는데 주변 동료들은 모두 꾸미고 화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나도 그들을 따라 옷 스타일과 꾸미는 법을 배웠죠. 결혼 전까지는 항상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한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 요가 수업을 등록했죠. 틈날 때마다 요가를 하며 체형을 가꾸었고 더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미 40이 넘었지만 겉모습은 30살처럼 보였어요. 이것은 내 자기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항상 식단과 피부 관리를 중시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는 더 이상 사랑을 믿을 수 없었고 주변에서 누군가를 소개해도 만나지 않았어요. 모두 거절했죠. 왜냐하면 사랑의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실패한 결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잡지 못한 상태라면 또다시 다른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스스로를 돌보며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이 나와 함께 살았어요. 딸이 곁에 있어주니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새 딸은 자라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집에 혼자 남게 되니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여자는 아무리 자신을 가꾸어도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는 없더군요. 겉으로는 또래보다 젊어 보였지만 나는 점점 힘에 부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딸이 결혼한 후 나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청소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 가끔 허무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프는 것입니다. 어쩌다 병이 나거나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서글프고 억울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내 억울함을 털어놓으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누군가를 다시 만나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10년이 지나고 나니 나는 지난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정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박씨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60살이었고 만난 지 3달 전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는데 이 돈은 관대하지만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내 기대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나도 약간의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꾸린다면 생활비는 충분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도 나처럼 이혼 후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 직설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집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 순간 나는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박 씨 아저씨는 꽤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재혼한 상태임에도 그는 나에게 충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조용히 식당을 예약하고 미리 준비한 프로포즈 반지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에 감동받아 이번 생에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내가 젊지는 않지만 사랑을 추구할 권리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마음 깊이 그를 나의 동반자로 인정했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의 삶은 내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옆에 누군가가 생기니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에 잠잘 때 불편함이 컸습니다. 나는 잠귀가 밝아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곤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박 씨 아저씨의 요구가 너무 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나를 괴롭혔고 나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50살이 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에 대한 욕구는 크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 아저씨는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그의 친밀한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제로 나와 함께하려 했고 나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나는 거실로 옮겨 자면서 그에게 경고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화가 나서 광장에서 함께 춤을 추는 여성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가 다른 여성과 함께 식사하거나 영화를 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해 보인다고 하며 나에게 그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적인 공간과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여성과 함께 있었는지 물었는데 박 씨 아저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내가 그의 사생활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나는 그의 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생활비를 매우 아끼려 했고 매번 나에게 50만 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집안 음식이 별로라고 불평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재혼 후 2달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부부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내가 그의 무료 가정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소 나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파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그는 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 새벽 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방으로 와서 친밀한 접촉을 원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그에게 있어 단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나는 그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남자와는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에게 가득 찬 약속을 했지만 결국 모두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나를 속이며 희망만 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그와 충분히 시간을 가지며 알아보지 않고 그의 인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재혼한 것이 이번 결혼의 실패 원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젊은 부부든 중년의 재혼 부부든 결혼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한쪽이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요구를 원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이해이지 단순하고 무례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처음에 김 아주머니는 박 씨 아저씨의 인성과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자신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착각했으며 심지어 그의 프로포즈 준비와 같은 행동에 감동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후 박 씨 아저씨의 모든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김 아주머니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매일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남자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은 무한한 고통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다행히도 김 아주머니는 문제를 깨닫고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이 사랑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쉽게 감정에 휩싸여 달콤한 말을 하는 남자에게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오늘은 조각의 거장 로댕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예술이다. 이는 곧 사람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덜어냄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아껴야 기운을 기르고 욕망을 덜어내야 지혜를 얻으며 욕심을 버려야 인성을 기를 수 있다. 삶이란 단순해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속에서 단순함과 절제는 최고의 수양이며 후반생에 가장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말을 삼가다.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고 특별한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그는 최 노인을 만나러 갔고 여러 번 재능을 보였고 최 노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항상 입을 조심했다. 예를 들어 사북이 작은 쿠키들을 선물로 보냈을 때 최 노인은 적당히 먹을 만한 크기라는 뜻을 쿠키들에게 썼다. 이를 본 민호는 사람들에게 쿠키를 주면서 이 쿠키는 한 입씩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했다. 또 최 노인이 꿈속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자 민호는 이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며 최 노인이 실제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 노인은 민호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심을 품고 그를 처형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가 생기고 입에서 분노가 시작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으며 종종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 노자가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를 사용해야 한다. 너의 말은 너의 지성과 규율을 나타낸다. 침묵은 금이고 말을 절제하는 것은 가장 화려한 의상과 최고의 미덕이다. 모든 침묵은 성가신 이를 없애고 자신을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묵계. 인생은 침묵하고 끝없는 규율이다. 우리는 젊었을 때 말을 잘하고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말 한마디 없는 침묵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무 많은 말을 할 때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을 일으키기 쉽다. 성인은 자신의 삶을 침묵 모드에 포함시킬 줄 안다. 속담에 입을 지키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말을 적게 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사적인 욕심의 절제. 검은 치아의 나라, 양면의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 딸들만 있는 나라, 군자의 나라 등 여러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박율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까봐 항상 불안해하며 밤낮으로 잠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온통 혼란 속에 빠져 있고 단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오랜 수면 부족과 과도한 걱정은 결국 그들의 수명을 짧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리석은 박율국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삶의 축소판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앞뒤를 재고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불안을 키웁니다. 혹시 부본벌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벌레는 움직일 때마다 마주치는 모든 것을 등에 지고 다니며 결국 등에 짊어진 짐에 눌려 죽고 맙니다. 과도한 고민은 사람을 부본벌레처럼 만들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마음이 있는 자는 짐을 지고 마음이 없는 자는 상관없다. 생각을 털어내지 못할 일은 애초에 떠올리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독 속의 자유. 인생은 본래 잠시 지나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어째서 스스로를 그토록 얽매어야 할까요? 옛사람들이 말하길 눈에 가득한 욕심은 세상을 좁게 보게 하고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좁은 침상도 넓게 느낀다. 욕심을 줄여야 비로소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얻고 잃음에 연연하지 않고 미소로 넘긴다면 여유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은 본래 고독한 여정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떠들썩한 시간을 보내도 결국에는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진정한 자신이 되기 어렵고 술잔을 나누는 자리는 고요함을 앗아갑니다. 그의 일생 동안 시계, 명함, 핸드폰을 가져본 적이 없는 유명한 만화가 한 명이 있다. 그는 쉬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창작과 독서에 쏟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독은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그에게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연속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998년 그는 세상과의 소통을 끊고 은둔 생활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물리와 수학의 복잡한 개념을 만화로 풀어내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의 작은 성취감조차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은 영혼을 깊이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또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일상을 묘사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뛰든 글을 쓰든 나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책에서도 말하듯이 사방이 끝없는 소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쉴 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별을 따르며 동서남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영혼을 안정시키고 삶의 힘을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단순하지만 고립되지 않은 삶이다. 인생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단순함 속에서 외롭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글을 쓰고 때로는 인터넷 생방송까지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바쁘고 알차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부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회사 프로젝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삶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하여 집중해야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하려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만 감동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공을 다짐했다면 그 목표 외의 것은 알 필요가 없다. 만약 모든 일에 손을 대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쓴다면 결국 몸과 마음이 지칠 뿐 아니라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재다능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이 평범해진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일을 내려놓고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일을 줄이고 그 일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욕망을 줄이는 것은 마음의 진화이다. 욕망 하나를 억제할 수 있으면 그만큼 지혜에 가까워진다. 80만 원을 벌 때는 옷, 신발, 안경을 50만 원으로 쓴다. 나의 자부심은 나의 물질적인 욕망과 함께 커졌다. 절제 없는 식사와 음주로 그는 순식간에 10kg 이상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생계를 위해 노래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의 노래는 품격을 잃고 초라해질 것이다. 이 말 이후 그는 물질적 욕망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채식을 시작했고 68원 이상인 옷은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인터넷을 통해 경극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며 더 큰 인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명예와 이익에 거리감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명성을 얻으면 더 큰 명성을 원하고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는 명예와 재물의 초연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욕망의 굴레에 빠져들기 전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외면의 명성과 물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도한 욕망은 결국 더 중요한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명예, 재물 등 모든 외적 요소를 제거했을 때 남아있는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다. 명예든 이익이든 그것은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가져올 수도 없고 떠날 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덜어냄과 단순함의 여정입니다. 추구하는 것은 가볍고 고요한 삶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욕망이 없다면 삶은 맑고 깨끗하다. 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인생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함은 사람을 더 맑게 살게 하며 삶의 질을 높입니다. 오직 단순함을 이해했을 때 복잡했던 삶이 본래의 평온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을 분노의 배출구로 삼는 것은 가정을 상처투성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묻어온 먼지는 집 안으로 들일 필요가 없으며 마음속 쓰레기도 집에서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은 감정 관리의 자. 작가 임청현의 어머니는 원래 양반 가문 출신의 소녀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돼지를 기르고 닭을 사육하며 살았습니다. 삶이 비록 고단했지만 그녀는 절대 가족들에게 생활의 고단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도 절대 화를 내거나 때리지 않고 늘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임청현은 말했습니다. 비록 유년 시절의 삶은 어려웠지만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화난 얼굴이다. 그리고 가장 저속한 행동은 화난 얼굴을 가족에게 보이는 것이다. 이는 욕설이나 구타보다 더 고통스럽다. 가정에서 웃음의 중요성. 진정한 교양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비워내고 웃음을 집으로 가져올 줄 압니다. 가족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준다. 가정에서 수양을 시작하십시오. 밖에서 멋진 성공을 이루고 가정에서도 따뜻함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